산 아래를 가득 메운 정파 연합군의 막사는 수많은 횃불로 대낮처럼 환했다. 천막을 둘러싼 청풍건파와 철건문의 무인 500여 명은 일사불란한 진영을 갖춘 채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일행을 향해 서슬퍼런 검창을 겨누고 있었다. 결박한 간자들을 앞세우고 관을 맨 맹대호와 함께 진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남궁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막사 중앙에 좌전에 있는 백발의 장로를 응시했다. 철건문의 부문주의자 이번 토벌대의 총사령관 배상목 장로였다. 하남 남궁세가의 소가주 남궁년이 배 장로님께 예를 표합니다. 토벌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송 장로님을 해친 진범은 농님이 아닙니다. 남궁년의 낭낭한 오금이 연합군 진영을 울렸다. 맹대우가 관특검을 열어 시신을 내보이고 생포된 간자 부채주 방랑인을 마당 바닥에 무릎 꿇렸다. 여기 시신의 기혈을 갉아먹은 흑성 살독의 흔적과 혈영맹에 사문이 새겨진 신호탄을 보십시오. 이 간자가 마인들에게 매수되어 송장로님을 음독 살해하고 맹호체에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연합군의 눈을 가려 산채를 짓밟고 이 지역의 대지맥을 차지하려는 혈련맹의 계략입니다. 남궁녀는 당연히 정파의 원로인 배 장로가 증거를 확인하고 분노를 마인들에게 돌릴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정파가 지켜야 할 정의이자 규율이었으니까. 하지만 배 장로는 관속의 동료 시신과 간자의 표식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늙은 얼굴에 음산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쯧쯧쯧. 하남 제해검 남궁 가문의 어린 소가주가 어쩌다 농림산적 놈들의 사술에 현혹되었단 말인가. 현혹이라니요. 명백한 물증과 자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배 장로가 찻잔을 거칠게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물증. 저 따위 사마의 표식이야. 산적놈들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것. 어디서 감히 멸문당할 위기에 처한 산적 부적들을 데려와 사문 장로의 숭고한 죽음을 모욕하는가. 배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막사의 무인들을 선동했다. 뚝뚝히 들어라. 남궁세가의 소가주는 사악한 농림무리의 간디에 빠져 정파의 맹약을 배신했다. 저 계집이 산적들과 야합하여 송 장로를 흉살하고 거짓 증거를 조작해 연합군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배 장로님, 그게 무슨 망발이십니까? 남궁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럴 수가. 명백한 부검의 흔적조차 보려하지 않다니. 어찌 정파의 어른이라는 자가 이토록 맹목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남궁련의 뒤에서 헐렁한 도포를 극적이며 명운이 한숨을 푹 쉬었다. 아이고, 소저,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저 늙은 영감탱이가 맹목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패니까 저러는 겁니다. 명운이 손가락으로 배 장로의 소매 안쪽을 가리켰다. 저 영감님 찻잔에서 풍기는 향기. 아까 송 장로 시신에서 났던 단맛 나는 쥐약 냄새랑 똑같지 않습니까? 송 장로 찻잔에 몰래 독을 탄 게 바로 저 친절하신 부문주 영감님이시라는 소리죠. 그 말에 배 장로의 눈꼬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전곡을 정확히 찔린 자의 초조함이었다. 그 역시 혈양맹이 약속한 막대한 금화와 비전무공을 탐내어 자신의 사제를 직접 독살하고 판을 짠 주범이었던 것이다. 저 유망한 무단파 잡놈이 당장 저놈들의 목을 베어라. 하나도 남김없이 쳐 죽여서 송 장로의 제물로 삼아라. 배 장로의 악에 바친 명령이 떨어지자 진실을 모르는 500명의 철건문 무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검창을 들이밀었다. 죽어라. 남궁년이 본능적으로 창천검을 뽑아들었으나 그녀의 검끝은 미세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다. 평소 그녀의 검은 악을 베는 명분으로 뭉쳐진 강검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들은 사파마인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존경하고 동료라 믿어왔던 정파의 무인들이었다. 무엇이 정파이고 무엇이 사파인가. 명분을 내세워 탐욕을 채우고
동료를 독살하는 저들이 과연 협객인가? 그녀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무너지며 단전의 검기가 흩어졌다. 호흡이 꼬인 틈을 타 철건문의 고수 셋이 협봉을 펼쳐왔다. 남궁련의 검이 힘을 잃고 튕겨나갔다. 날카로운 참끝이 그녀의 어깨를 꿰뚫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소가주님 피하십시오. 투박한 맹호도끼가 쇠액 소리를 내며 날아와 철건문 고수들의 창창을 거칠게 튕겨냈다. 부상당한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맹대호가 거대한 몸으로 남궁련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체주, 넋을 놓지 마시오, 소저. 저런 썩어 빠진 늙은이들의 헛소리에 흔들릴 필요 없소이다. 맹대호는 등에 도검을 3대나 맞으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끼를 휘둘러 남궁련을 보호했다. 우리가 비록 산에 깃든 도적놈들이지만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소. 우리 산채를 구하려다 목숨을 거신 소저를 지키는 게 오늘 우리 메모체가 부릴 마지막 협이오. 협. 남궁련은 피를 토하며 자신을 감싸는 거친 산적의 등짝을 바라보았다. 명분과 체면으로 포장된 정파 원로의 비열한 칼날과 도적의 의덕이를 입었으나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으려는 투박한 뼈대. 진정한 강호의 협은 화려한 비단장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유연함에 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그녀의 뇌리를 관통했다. 와, 꼰대 영감꼴 보기 싫어. 받아라 당문독침. 당소소가 은침 기계통을 난사하며 포위망에 빈틈을 뚫었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명운이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남궁련의 곁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아이고, 소저. 칼잡이가 전쟁터에서 생각에 잠기면 뼈 깎입니다. 명운이 껄껄 웃으며 남궁련의 떨리는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툭 쳤다. 그 손길을 따라 따뜻하고 청량한 도기가 유입되며 꼬여있던 그녀의 단전을 단숨에 진정시켰다. 이름표가 무슨 상관입니까? 칼이 썩었으면 베어내고 마음이 맑으면 지켜주면 그만이지요. 소저의 검은 저런 가짜 정파놈들 보여주려고 익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운은 아른하지만 묵직한 한마디에 남궁련의 눈동자에서 미련과 혼란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맑은 얼음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도사님의 가르침 뼈에 새기겠습니다. 남궁련이 다시 잡아챈 창천검에서 이전보다 한층 부드럽고 날카로운 천풍의 검광이 뿜어져 나왔다. 부러질 듯 경직되었던 검기가 유연한 궤적을 그리며 철검문 고수들의 검창을 가볍게 흘려내고 부러뜨렸다. 길을 열겠습니다. 산채로 퇴각합니다. 남궁련의 맹활약과 당수소의 엄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들의 보법을 교묘히 꼬아버리는 명운의 은밀한 발길질 덕분에 일행과 맹호체, 우리들은 500명의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산채 정문 안으로 빠져나갔다. 산채의 무거운 참나무 성문이 굳게 닫혔다. 성벽 위에 올라가 거친 숨을 고르는 남궁련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나 더 이상 신념에 흔들리는 나약함은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허리춤에 걸린 벽사목 부채수를 내려다보았다. 정파와 사파라는 헛된 이름표를 버리겠다. 오직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가리키는 진정한 정의만을 뵐 것이다. 그녀의 한 단계 성숙해진 눈빛 뒤로 명운이 감자 부스러기를 털며 밤하늘을 힐끗 올려다보았다. 산 아래 정파 연합군 진영 뒤편 어둠 속에 숨어있던 혈영맹의 특수살수 부대가 마침내 산채를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척이 명운의 예리한 감각에 포착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맹호체 산 아래 정파 연합군의 횃불은 여전히 늑대의 떼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나 산채 내부는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낮의 포위망 돌파로 부상을 입은 산적들이 마루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피로에 지친 무인들은 칼을 품에 안은 채 선잠에 들어 있었다. 막루 위에서 밤하늘을 보며 창천검을 닦던 남궁련의 입에서 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협의란 무엇인가? 가문의 가르침이 흔들리니 내 검노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는구나. 그때 감시탑 계단을 밟고 툴툴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언니, 여기 있었네. 도사 오라버니는 벌써 주방 구석에서 꿀잠 자고 있던데 언니는 왜 안 자? 당소소가 따뜻한 차통을 들고 올라왔다. 그녀는 남궁년 옆에 쪼그려 앉아 차를 따라주며 앙칼진 고양이처럼 입을 삐죽였다. 낮에 그 늙은 영감탱이 봤지. 내가 가문의 꼰대들이 싫어서 집 나왔는데 세상 바깥 꼰대들은 더 속이 시커멓다니까. 언니도 그런 가짜 전파 놈들 때문에 너무 속 끓이지 마. 고맙습니다, 소저. 남궁년이 따뜻한 찻잔을 받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당소소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거리더니 그녀의 표정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언니, 숨 참아. 당소소가 남궁년의 찻잔을 쳐내며 비명을 질렀다. 산바람을 타고 산채 담벼락 넘어 스며드는 옅은 안개. 그것은 평범한 밤안개가 아니었다. 사천당문의 천재소녀가 간번에 알아차릴 만큼 치명적이고 무색무취한 마교의 비전 마비도 천잔무력산이었다. 이 냄새는 들이마시는 순간 전신의 기혈이 녹아내리고 단전이 마비되는 사독이야. 하지만 당소소의 경고는 한 발 늦었다. 이미 바람을 타고 산채 구석구석에 퍼진 동물을 들이마신 맹호채 산적들이 마루에서 거품을 물며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몸에 힘이 어깨에 중상을 입고 있던 맹대호 체주조차 도끼를 집어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낮의 연파로 내공을 심하게 소모했던 남궁란 역시 급히 호흡을 멈추고 운기조식을 시도했으나 이미 단전 안쪽이 얼음장처럼 굳어오며 사지맥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동무가 깔림과 동시에 막루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검은 마포를 뒤집어 쓴 10여 명의 낭인들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혈영맹 최정예 특수부대 혈영 암살되었다. 배 장로의 말대로 산채 쥐새끼들이 독에 취해 잠들었다. 남궁세가의 계집부터 목을 쳐라. 살수들의 대장이 싸늘한 기압을 내뱉으며 날카로운 톱날검을 쳐들었다. 비겁한 마인놈들. 남궁년이 마비되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창창검을 뻗었다. 단 한 번의 합이었으나 검을 맞댄 순간 남궁년의 상체가 격렬하게 휘청거렸다. 천잔무력산에 의해 검기가 3분의 1도 채 뿜어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난 제일검에 속아주라더니 독술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계집에 불과하곤 살수 대장이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다. 톱날검이 칠흑 같은 궤적을 그리며 사방에서 쇄도했다. 당소소가 은침 기계통을 작동하려 했으나 놈들의 소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끈적한 암기방호포에 가로막혀 벽으로 튕겨나갔다. 소저. 남궁년이 당소소를 감싸기 위해 몸을 날렸으나 그 빈틈을 놓칠 살수들이 아니었다. 살수 조장의 단검이 남궁년의 왼쪽 허벅지를 깊숙이 찌르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솟구치며 남궁년은 그대로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지탱하려 했으나 도끼가 온몸을 지배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끝이다. 내년의 목을 베어 배 장로에게 바치고 이 산채의 지맥을 뚫겠다. 살수 조장이 시퍼런 건강이 맺힌 도검을 높이 쳐들었다. 남궁년의 가녀린 목줄기를 향해 칼날이 사정없이 떨어져 내렸다. 남궁년은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목을 베어야 할 파공은 대신 막루 전체를 뒤흔드는 투박하고 서늘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단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족적 소리에 막루 위에 맴돌던 마교의 동무가 거대한 폭풍을 만난 연기처럼 순식간에 찢어져 흩어졌다. 살수 조장의 도검이 남궁년의 목덜미단 1촌 위에서 기이하게 멈춰섰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낡은 도포자락이 고요하게 나부꼈다. 주방에서 자고 있다던 명문이었다. 평소의 삐딱한 자세나
반달 같은 눈웃음은 온데간데 없었다. 볕에 그을린 그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맑고 서늘한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살인만을 업으로 살아온 혈형 암살대조차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것이었다. 선을 넘었구나. 명훈의 입술이 열렸다. 평소에 높고 가벼운 충청도 투가 아니었다. 뺨아디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진동의 묵직한 중저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내 동행에게 칼을 대다니. 그 말과 함께 명훈의 시선이 살수조장의 손목을 툭 건드렸다. 눈빛을 쏘아보는 것뿐이었으나 살수조장은 자신의 오른팔 전체가 거대한 철퇴에 지이겨진 듯한 끔찍한 압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크아아카. 도검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명훈이 천천히 남궁련의 앞을 막아섰다. 진짜 무당파 최고수의 힘이 개방되는 순간이었다. 맹호체 망로 위를 맴돌던 산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깊은 물속으로 잠겨 들어간 듯한 완벽한 정적. 오직 낡은 도포를 입은 산에 명훈이 서 있는 주위로만 맑고 서늘한 도기가 파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도끼의 단에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남궁녀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명훈의 등짝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이 기운은 무엇인가? 도사님께서 내뿜는 숨결 하나에 천잔무력산에 도끼가 안개처럼 밀려나고 있어 명훈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거나 흐느적거리며 가볍지 않았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홀로 떠받치고 선 거대한 태산과도 같았다. 오른팔 기혈이 진이겨지며 뒤로 물러선 살수조장은 찢어질 듯한 눈으로 명훈을 쏘아보았다. 살수 생활 20년, 그 어떤 마두나 정파원로 앞에서도 떨어본 적 없는 그의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 놈은 도대체 누구냐? 무당파의 뺀질이 삼류 제자가 아니었더냐? 명훈은 답하지 않았다. 그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아주 고요한 호흡으로 짓누르며 피를 흘리고 있는 남궁련의 상처와 바닥에 쓰러진 당소소를 눈으로 한번 스쳤을 뿐이었다. 내가 3일 동안 얌전히 바보척을 해주었더니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는구나. 명훈이 바닥에 뒹굴고 있던 마른 참나무 나뭇가지를 허리를 굽혀 주워들었다. 디리는 반짝 손가락 끝으로 꺾으면 툭 부러질 볼품없는 마른 가지였다. 그 모습에 모욕감을 느낀 살수조장이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건방진 도사놈이 고작 썩은 나뭇가지로 이 몸을 상대하겠다는 뜻이냐? 위기감을 느낀 현령 암살대의 다른 살수 7명이 일제히 검을 가슴 높이로 쳐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톱날검에서 핏빛 살기가 피어오르며 사방을 압박했다. 쳐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썰어버려라. 조장의 사자후와 함께 7살수가 번개처럼 쇄도했다. 좌우와 후면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살 검진. 그 순간 명훈이 손에 쥔 나뭇가지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 궤적이었다. 명훈의 발톱이 막노마루판을 차는 기척도 옷자락이 바람을 가르는 파공음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명훈의 손에서 쥐어진 나뭇가지가 허공에 둥근 태극의 원 하나를 조용히 그렸을 뿐이었다. 그 단순하고 유연한 원 하나가 그려진 찰나 7명의 살수가 동시에 쏟아낸 톱날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굉음을 내며 허공에서 멈췄다. 강검의 날카로운 참격을 부드러운 나뭇가지 끝에 맺힌 극도에 유관이 완벽하게 얽어매고 회전시켜버린 것이다. 이건 무슨 녀슬이냐? 살수들이 검을 회수하려 했으나 놈들의 도검은 마주친 나뭇가지의 회전력에 자석처럼 달라붙어 빠지지 않았다. 유능제강, 부드러움이 강철을 제압하는 도가 검술의 끝자리였다. 명훈의 서늘한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돌아가라. 나뭇가지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방향을 틀었다. 그 순간 살수들이 실었던 7가닥의 파괴적인 내강이 그들의 검을 타고 정반대로 역류하여 놈들의 가슴팍을
정면으로 타격했다. 그나 피를 뿜으며 7살 수가 망문 안간을 뚫고 산채 아래 마당으로 추락했다. 단 하나의 외상도 없었으나 내부 단전이 역류한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완전히 파쇄된 절명타였다. 단 한 번의 나뭇가지의 짓거리로 정의 암살대를 전멸시킨 모습을 본 살수조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극도의 공포가 뇌리를 지배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는 간격이었다. 죽어라. 으아. 조장이 온몸의 내공과 혈액맹 비전, 마공을 단전에 모아 터뜨렸다. 그의 통날검 전체가 푸른빛을 넘어 검붉은 광채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절정 고수의 극에 강철을 베고 돌을 뚫는다는 진정한 건강이 발현된 것이다. 공기를 찢는 파공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건강이라. 돌아보는 명운의 안광에는 아무런 감흥조차 없었다. 그깟 탁한 기운을 검에 씌워놓고 강이라 부르다니. 진짜 검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명운이 쥐고 있던 참나무 나뭇가지 끝으로 아주 은은하고 투명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맺히기 시작했다. 빛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흐름. 하지만 그 썩은 나뭇가지는 이미 세상 그 어떤 명검보다 단단하고 예리한 만물지검으로 승화해 있었다. 살수조장의 검붉은 검광과 명운의 나뭇가지가 공중에서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그러나 예상되었던 요란한 금소금이나 대지의 진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날카로운 붓글씨가 한지를 가르고 지나가는 듯한 아주 부드럽고 맑은 파쇄음만이 망루 위에 고요히 울렸을 뿐이다. 조장의 손에 들려있던 강철 톱날검의 검강이 거짓말처럼 반토막 나며 부서져 내렸다. 강철 칼씨는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고 명운의 썩은 나뭇가지는 단 한 푼의 흠집조차 없이 꼿꼿하게 뻗어 조장의 목줄기에 닿아 있었다. 조장의 목을대가 덜덜 떨렸다. 자연경. 우당에 자연경의 신검이 살아있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살수 조장은 흰자위를 드러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명운이 나뭇가지 끝으로 보낸 아주 미세한 진기가 그의 뇌맥을 진동시켜 기절시킨 것이다. 달빛이 비치는 막루. 적들이 모두 쓰러지고 맑은 밤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다. 남궁녀는 도끼의 고통마저 잊은 채 눈앞에서 펼쳐진 신화 같은 광경을 경악으로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뭇가지로 건강을 갈랐다. 저 헐렁한 도사님의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건 우리 가문의 가주님마저 도달하지 못한 무의 극이었어. 극도의 안도감과 충격 그리고 연파로 인한 체력 고갈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남궁련의 시야가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때 거칠고 차가운 돌바닥에 닿기 직전 누군가의 따뜻하고 넓은 가슴이 그녀를 부드럽게 받아 안았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콧가에 맑고 고요한 도가이차 향기가 깃든 명운의 채취가 맴돌았다. 도사님. 남궁련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을 때 명운의 어투는 어느새 다시 가볍고 끝이 늘어지는 평소의 나른한 톤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고 소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맹호체, 채주 형님이 드디어 숨겨둔 갑오를 꺼내서 적들을 싼 날려버렸습니다. 그 감명을 끝으로 남궁련은 따뜻한 품 안에서 깊은 의식의 수면 아래로 빠져들었다. 맹호체 감묘탑 지붕 너머로 붉은 아침해가 솟아올랐다. 햇살이 비치자 산채 구석구석을 맴돌던 마교의 도끼 천잔무력산의 찌꺼기가 이슬처럼 흩어졌다. 굳어있던 기혈이 서서히 풀리며 돌바닥에 기대어 있던 남궁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막루마루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부러진 칼 조각들이었다. 어젯밤 자신을 압박하던 살수조장의 강철 톱날검이 마치 날카로운 칼로 종이를 벤 듯 정교하게 반토막 나 바닥에 박혀 있었다. 남궁련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부러진 검의 단면을 만져보았다. 서늘하고 매끄럽다. 억센 알력이나
강검의 부딪힘으로 깨진 자국이 아니야. 부드러운 기운이 강철의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들어 한순간에 분쇄한 자취.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의식을 잃기 직전 보았던 환상 같은 광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썩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서 있던 넓고 고요한 등짝 살수들의 맹공을, 허공의 원 하나를 그려 되돌려 보내고 시퍼런 검각마저 나뭇가지 조각으로 갈라버리던 도인의 모습. 도사님, 남궁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숨은 은인이 사실은 무당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줄곧 옆에서 뺀질거리던 저 헐렁한 도사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망로 아래 계단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소저, 깨어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아주 경사났습니다. 호들갑을 떨며 계단을 올라온 이는 다름 아닌 명운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닭죽이 담긴 사기 그릇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해벌쭉한 반달 눈웃음이 걸려 있었다. 남궁녀는 차가운 얼음처럼 맑아진 눈동자로 명운의 위아래를 쏘아보았다. 도사님, 예, 속이 많이 쓰리시죠? 일단 이 닭죽부터 한 그릇 드십시오. 제가 주방에서 아주 정성껏 끓여왔습니다. 더 이상 바보 행세는 거두십시오. 남궁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참나무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명운의 눈앞에 내밀었다. 어젯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천잔무력산의 도끼를 뚫고 올라와 이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로 절정고수의 검강을 가르고 살수들을 제압하신 분, 바로 도사님이셨지 않습니까? 명호는 닭죽 그릇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소저. 도끼 때문에 아주 밤새 기막힌 악몽을 꾸셨군요. 제가 나뭇가지로 검간을 가르다니 우리 무당산 사형들이 들으면 배꼽을 잡고 구를 소리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암살대 놈들과 부러진 칼자루는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에이, 소저.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소저께서 쓰러지실 때 저 아래 주방 쪽에 숨어 계시던 맹대호 채주 형님이 드디어 가문의 비전을 각성하신 겁니다. 명운이 과장된 손짓으로 하늘을 찔렀다. 맹채주 형님 가문이 원래 맹호처럼 날뛰는 외공의 명가 아닙니까? 형님이 산채가 망하게 생기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의 비약, 광전사 비약을 10알이나 한꺼번에 씹어드시고 눈이 뒤집혀서 여기를 올라오셨다니까요. 광전사 비약이라니요? 그 약을 먹으면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내공이 10배로 뻥튀기 된답니다. 최주 형님이 그 묵직한 도끼를 붕붕 돌리면서 내 산채 건드리는 놈들은 다 뼈를 추여버리겠다 하고 외치는데 아주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서 살수놈들이 자기들끼리 엉켜 떨어지고 검도 다 박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다. 남궁년이 어이가 없어 입을 열려던 그 순간 막루 밑 마당에서 맹대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하하. 꼴 좋다. 이마인 쥐새끼들아. 내 맹호도끼 맛이 어떠냐. 남궁년과 명운이 막루 아래를 내려다보자 마당 한가운데서 맹대호 체주가 상의를 벗어던진 채 거대한 쇠도끼를 번쩍 들고 포효하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산적들이 모여들어 체주님 만세, 광전사 만세를 외치며 난리겁석을 피우고 있었다. 실은 새벽녘에 명운이 맹대호를 찾아가 적들이 다 쓰러져 있으니 형님이 약 먹고 다 때려잡았다고 소문을 내야 정파 연합군이 쫄아서 못 쳐들어옵니다. 라며 슬쩍 바람을 넣고 기어를 뚫어준 결과였다. 남궁년은 마당의 풍경과 눈앞에서 실실 웃는 명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거짓말이다. 저런 외공덕 기술로는 절대 이처럼 매끄러운 단면으로 강검을 쪼갤 수 없다. 하지만 도사님께서 이토록 자신의 실력을 숨기려 하시는 데는 분명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거대한 이유와 도가의 깊은 뜻이 있으실 터. 그녀는
굳이 명훈의 가면을 강제로 벗겨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진짜 은인이 누구든 그가 자신의 곁에서 생사의 위기마다 소리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남궁년이 긴 한숨을 내쉬며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렇군요. 체주께서 전설의 비약을 드셨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니까요. 자, 이제 헛소문 믿지 마시고 이 따끈한 닭죽이나 드십시오. 뼈가 붙으려면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명훈이 건넨 그릇을 받아든 남궁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갑기만 하던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때 감시탑 위로 당소소가 헐레벌떡 뛰어올라왔다. 언니, 도사오라버니, 산 아래가 이상해. 철검문 연합군 놈들이 공격을 안 하고 천막을 걷고 있어. 세 사람이 막로 밖을 쳐다보자 산 아래를 포위하고 있던 500명의 정파 연합군이 썰물처럼 후퇴하여 철수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파견한 최정희의 현령 암살대가 연락이 끊기고 전멸하자 지휘부 내의 간잡의 장로가 맹호츠의 숨겨진 무력을 두려워해 급히 꼬리를 자르고 도주를 선택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겼소이다. 산채를 지켜냈소. 아래쪽 마당에서 맹개오와 산적들의 호쾌한 함성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명호는 닭죽을 먹는 남궁년의 곁에 서서 기지개를 켜며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아이고, 이제야 좀 다리를 뻗고 자겠네. 소저, 우리도 밥 먹고 천천히 낙양성 쪽으로 출발합시다. 거긴 아주 맛있는 만두집이 많답니다. 예, 도사님, 함께 가시지요. 남궁년의 부드러워진 대답에 명훈이 씩 웃었다. 하지만 산길을 따라 북으로 멀어지는 연합군의 깃발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끝에는 곧 낙양성 지하에서 벌어질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는 서늘한 빛이 머물러 있었다.